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군산에서 작은 이제 지역신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역의 현안들 예. 이제 독자들한테 좀 알리려고 네. 이제 우리 이 원장님 네.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 뭐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네. 시간 내줘서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정치는 언제부터 입문을 하셨으며 예. 정치를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예. 제가 이제 정치를 입문한 지는 제 나이 이제 27살 때 예.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비서진들이 8에 인턴까지 9인데 예. 그때만 해도 그 입법보좌관 1명, 여비서 하나, 운전기사 3명 TO밖에 안 났었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어려서 그리고 아마 그때가 그 자유당 말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비포장도로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프차라고 하죠. 예. 거기를 이제 가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동네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딱 각자들 정경 발표하면서 박수 치는 모습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저런 분이 되겠다 해서 정치를 갖다 좀 꿈을 일찍 키웠습니다. 아, 예. 그 위원장님께서는 하여튼 그 정치 입문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27살이에요. 아, 27살. 국회 보좌관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예. 뭐 특별하게 그 이전에는 한 일이 없고요. 대신 제가 그 34세 그러니까 13대 때죠. 한겨레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낙선을 한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 예. 대한민국 정치 현실 속에서 도저히 이게 논산금산 계룡 같은 경우에 법적 비용만 한 2억 5천을 13일 내에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대수선 허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용어가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 큰 건물 그 리모델링 그게는 이제 서울 장안에서 제 이름 습자되면 거의 다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건물이라고 하면은 그 여의도의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 제1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평수가 제일 컸죠. 그것도 제가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 코너에 가면 경남 쇼핑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제가 리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옛날 그 진학회관이라고 해갖고 입시 전문 회사인데 종로구청 앞에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그 보성여고 하얏트 호텔 옆에 그 다음에 안양예술고등학교 좀 이렇다 할 건물들을 제가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사업을 크게 하셨네요. 그렇죠. 지금도 예.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축소를 해갖고 예. 그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아,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 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산 인삼, 예. 인삼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 사실 모든 그 금산이 경제가 이렇게 예. 움직였는데 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건강식품이다 예. 보니까 경기가 매우 어려워서 엄청 힘들어하셔요. 예. 이제 인삼 산업법이나 예. 약사법 제도도 사실은 큰 몫을 하거든요. 예. 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삼 산업법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인삼 약사법에 의해서 예. 인삼이 한약재용 인삼을 약사법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더 말하자면 그 판매가 어려워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많이 갖는데 지금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실 건데 지금 저희는 그래요. 이제 그 제도를 어떤 이중 규제라고 이 제도를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냐, 예. 규제를 완화해야 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삼 하면은 우리 금산에 그리고 더불어 요 근래는 그 화장품과 더불어 네. 대한민국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외국인들에게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금산 인구가 지금 이제 5만 한 3천 정도인데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노령 인구 빼고 그
그 다음에 추부 금성면 쪽에 깻잎 부분 빼고 하면 이제 세대수를 따지면 한 15,000세대죠. 요 분들은 인삼만 제대로 금산에서 그 부가가치를 올리면 충분히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삼산업법을 지난번에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공직자들이 섬세한 부분가장 이걸 미치는 영향을 갖다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 입법을 해갖고 개정을 한 본 당사자도 그렇고 전혀 그건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삼산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된 게 외국 같은 데에서는 이게 벌간 보조식품 아닙니까? 그렇죠. 벌간 보조식품이 이게 어떻게 해서 식약청으로 가갖고는 말이 이걸 묶어놔 버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이제 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만큼은 제가 아예 약속을 하겠습니다. 개정하는데 최전선에 앞장서고자 한다. 나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이 인삼산업법은 꼭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인삼산업법이 여러 부서에서 지금 심지어 뭐 산림청가장 연결이 돼 있고 말이에요. 그것도 통합을. 농림수산부, 식양청 이걸 한 곳으로 일어나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왜 규제의 온상이 된 원인이 뭐냐면은 모든 의원들을 갖다가 모조리 입법 발의 건수를 갖고 의원들을 평가를 하고 그걸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아니 어느 의원들은 입법 발의한 건수가 300건, 400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입법 발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입법 발의 건수를 갖고 당에서 공천에 반영할 게 아니라 요 부분은 하나의 입법 발의를 해도 그 내용을 봐야 된다. 국민들에게 그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걸 입법 발의를 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나,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걸 갖다가 또 다른 아이템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건 공청회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의원들이 하는 입법 발의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원 몇 명의 거기에 동의만 받으면 입법 발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라는 게 품앗이하고 똑같아요. 왜? 조 의원이 하면 내가 도장 찍어줍니다. 이 의원이 하면 도장 찍어줍니다. 의원들은 각자 그거 보지도 않고 내가 보좌관한테 연락해놨어. 도장 받아가. 그런 식으로 입법 발의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글로벌 시대 4차 산업으로 가려면 첫째 비단 우리 인삼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법 4차 산업으로 가는 법이 온통 규제의 온상을 만드는 게 국회 의사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가면 이거에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논산 계룡에 대한 어떤 또 청사진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우리 좀 금산 쪽에 좀 주안점을 이제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지만 그 인삼산업법 개정과 더불어서 그 금산에 그 53,000명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로 접근할 거냐,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가면 신라면세점이나 동화면세점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오면은 제일 많이 사는 게 인삼과 더불어 화장품입니다. 근데 그 인삼을 보면은 우리가 정관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관장 쪽은 엄청나게 꼭 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지는 10여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동안에 인삼의 종족 중에서도 인삼하면 금산인데 이 브랜드가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여기 기초단체장하고 협의는 해야겠지만 그 금산만의 고유의 브랜드를 살려야 된다.
그래갖고 외국인들이 딱 왔을 때, 그 브랜드는 효능과 신뢰가 간다. 믿음이 간다. 인증을 해야 예, 인증할 수 있는 네. 그런 브랜드로 간다면 충분히 53,000명, 우리 금산 사람들이 인삼에 의존해갖고, 인삼 산업해갖고는 성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브랜드로 인삼이 크면은 이걸 판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 금산서 추구가는 쪽 보면은 그 광활한 그 농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삼 산업단지, 그러니까 인삼 산업단지를 단순하게 네. 우리 국내 투자자만 찾으면 안 됩니다. 그 인삼을 여기서 한다고 하면 중국 정도에서도 바이어들도 투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해외 쪽으로 눈을 이제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산과 유통해서 한다고 하면 제일로 이제 판로거든요. 네. 판로인데 저는 이걸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면세점 하면은 그 면세점을 만들게 된 주 목적이 네. 외화 획득과 그렇죠. 그 외국인들에서 한국을 이렇게 왔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편의를 제공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면세점이 이제 개설되어 있는데 이 최근에는 제주도에 그 국제 자유도시로서 지정이 되면서 지정 면세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 예. 그러니까 면세점 가갖고 물건을 사고 할 적에는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왜? 우리가 네. 외국인들만 해외에 그분들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지정 면세점은 국내 사람들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하나의 이제 자유 신도시가 되면서 목포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금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건 입법 활동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삼에 대해서는 지금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제쳐놓고 지금 중국이라든가 카나다 같은데 에 이어서 지금 3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의 고유 특산물이기 때문에 면세점에 준하는 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걸 정부로부터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건 그 특산물의 종주국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법을 저는 입법 발의를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아유 좋은 예.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은 나 혼자 갖고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인삼이 우리 금산 인삼만 있는 게 아니고 강화 인삼도 있고 있죠. 그다음에 개성 인삼이라고 해서 포천 쪽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풍기 인삼이라고 해서 상주 쪽도 있습니다. 그쪽 의원들하고 같이 연대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우리 특산물을 상대로 한 면세점 이것도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갖다가 글로벌 시대에서 좁은 테두리에서만 자꾸 판매를 개척하려고 하는 건 그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갖게 된 게우선은 저는 이제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건축 자재를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카나다하고 일본이고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시절부터 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이제 본연 시야가 달라집니다. 양립을 해오면서 단순 정치인으로서 시야,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의 시야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좀 파괴적으로 이런 입법 활동해갖고 어떻게 됐건 금산에 대해서는 그 인삼 요걸로서 판로 개척 가장 앞장서려고 하는 각오가 대단히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정치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죠. 예. 네, 사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예. 정치 예.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브랜드와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세계 시장에 이렇게 교두보를 확보해야 된다. 그 교두보가 이제 면세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입법 발의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참 좋죠. 근데 왜 그러냐면 금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금홍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긴 했어요. 금산군에서 인증하는 금홍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지금 사실 금홍 브랜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신뢰도죠. 신뢰도.
금산군에서 인증을 하는데 그 신뢰도가 확실했을 때 그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믿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위협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은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지금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고 또 그 전에 그 박동철 군수 있을 때 금은 해외 매장을 개설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는 해외 매장이라고 해서 일반 기존에 있는 그 건강식품 매장 한쪽에다가 코너 정도 이렇게 말하는 임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만들었는데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뭐 사실 거의 유명무실하다. 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 면세점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확실하죠. 이제 면세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이쪽으로 가면 똑같은 상품이면 싼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박동철 군수 시절에 그런 이제 상품 판매장이라는 건 어디를 가도 그 가격이면 다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구태여 왜 이걸로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갖고 이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거든요. 왜? 대한민국 특산물이 지금 죽고 있거든. 1500년이 된 우리 고려 인삼이 종주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이나 카나다 이 사람들은 보통 재배를 하면 몇십만 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계화로. 그쪽하고 다를 수 있는 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효능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갖고 정부한테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그 인삼만큼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산물 아니냐. 이것은 입법화를 해갖고 이걸 키워야 된다. 이것은 다른 면세점과 똑같이 어떤 세금 면세라든가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건 입법 발의를 해갖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저는 매진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인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가공이 사실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공을 통해서 인삼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좀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삼 산업단지를 만들 적에도 제가 추보하고 이쪽 건설 한 경우에 여기는 대전하고 가깝습니다. 교통이 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거기 가서 몇만 평을 해갖고 생산공장, 인삼 가공공장을 했을 적에는 몇 년 후에 이 땅값이 올라가겠다 하는 것까지 예측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라고 해서 외진 곳에서 만들면 그게 누가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항상 공직자들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업과 관점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대전하고 인접지역 그래서 충북 쪽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이죠. 그래서 그래야 외부에 인삼 가공 공장을 비단 금산에서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외국서도 와서 여기 와서 해라 그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그 다음에 당신들이 여기 와서 가공 공장을 해갖고 우리 금산군에서 키우는 브랜드가 필요하다면 브랜드 값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브랜드 값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갖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산업단지를 해야지 옛날 고리타분한 산업단지 하면 항상 뒤처집니다. 최근 정부 여당에서 정부 여당과 이제 야당이 정쟁이 심하잖아요. 국민들이 보는 돈은 참 불편해요. 실은 물론 이게 그 서로의 다른 생각이 합쳐져서 새로운 것도 만들어지고 발전이 있는 건 맞아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다 좋다 할 수는 없거든요. 반대 의견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는데 좀 너무 이제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뭐 연일 보면은 지금 강화문에서 계속 집회가 일어나고 그 전에 또 검찰청 앞에서 또 집회이고 뭐 진보와 보수의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 맞습니다. 예. 네, 최근 보면은 이제 신속 법안 패스트 예. 네, 그거를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예.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걸 또 저지하기 위해서 말하면 그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고 이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예. 어떤 해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럽니다. 제가 27살서부터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정치하고 손을 끊어본 세월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 느끼는 건 그래도 과거 상김 정치 시절이 그립지 않느냐. 그래. 그때는 우리가 그래도 앞에는 그때 이제 우리의 사명은 군부 독재니까 군부 독재 종식 아닙니까? 네, 그렇죠. 포원철대. 그렇죠. 그 군부 독재하고도 우리가 대치를 하고 그 치료터를 맞으면서 앞장서고 하면서도 뒤에서 대화는 이루어졌거든. 정치라는 게 뭡니까? 타협 아닙니까? 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조율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집권 여당에 너무 또 자기 위주로 아주 질주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의 통합입니다. 첫째.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그냥 서초동이다 광화문이다 해놓고 서초동만 이게 관에서만 얘기를 하고 광화문은 몇백 명이 모여서도 몇백만 명이 모여서도 말 한마디가 없단 말이에요. 그 태도서부터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대화로서 이걸 풀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지금 아마 패스트트랙은 저는 어느 정점에서는 이게 합의가 돼야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도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네. 원래 민주당이 야당이 있을 적에는 네. 국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했었거든. 네. 이게 복수하고 단수하고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 들하거든. 이게 단수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한 건 하고 나머지는 자유한국당 야당에서 한 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을 신뢰하고 믿으면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중립적인 인물을 지명할 걸 보는데 서로 신뢰를 못하니까 이건 100% 집권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갖다 지명할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 복수 추천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제 의견은 전혀 뭐 보도는 안 돼 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와서 국회에서 단수로 올려라. 단수로 올리려면 여야 합의가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아예 폐지하는 거 원점으로 하는 건 원하지만 결국은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걸 공수처에서 올리라고 하면 올려갖고 유야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 네,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공수처가 나온 것은 기존 우리가 검경 수사권 문제 있죠. 그거 조율되고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2년 불과 이제 유턴해서 2년 한 6개월 되잖아요. 거기에 친인척 관리하는 반부교 수사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공석이에요. 가동을 안 해. 그러면서 다른 걸 갖고 지금 검찰청에 상위 기관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반발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데 예. 그걸 가동을 안 하고 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런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요즘은 그러고 그래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는 네. 그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원래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바꿔버렸잖아요. 그 바꾼 이유가 이제 마두로 정권인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원래 버스 운전자 출신이거든요. 강성노조가 앞장선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하니까 1중대, 2중대, 3중대 만들어가
아, 국회라는 게 뭡니까? 법 개정하는 데가. 3분의 2 작성해버리면 자기들 멋대로 법 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다수니까.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장기 집권하면서 지금 나라는 붕괴되고 뭐 하고 이게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서부터 해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래도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식자층가장은 어필이 되어 있지만 아주 저변가장은 어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장기 집권을 꾀하려고 하는 건 결국은 그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연동형이라는 게 투표하는 사람은 단순 명료하게 갖고 내가 투표하는 게 어디로 간다는 걸 알아야지. 그 복잡한 수학 공식을 해갖고는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는 집권 여당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 폐지돼야 됩니다. 이게 한 가정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렇고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정치가 첫째,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치와 경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시장에 맡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 경제는 튼실하다고 봅니다. 경기가 이제 이축이 되는 게 기업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요.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경제가 좀 풀어지죠. 그런데 그런 규제들이나 정부의 간섭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축이 된다.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그 정부에서 좀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소속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신데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 정강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저희 당에서는 이제 민부론이죠. 이제 뭐 국부론하고 뭐 대치된다고 하는데 애덤 스미스 뭐 국부론하고 대치된다고 하는데 우리 민부론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첫째 시장 경제에 맡겨두자. 자꾸 관치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관치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왜곡되거든요. 지금 저희 2천조 원이라고 했던가요? 지금 부동산 이정보 2천조 뛴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역대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부동산 값이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 나와서 아파트 가격이 확실히 잡겠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잡힙니까? 일주일마다 뛰잖아요.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자꾸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지론이야 지론. 그다음에 자꾸 관여하면 안 됩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둬야 돼요. 거기서 벌어지는 빈부격차 같은 건 이건 복지로 메꿔야 됩니다. 또 복지로 메꿀 적에는 이 복지를 항상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사회주의가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왜 있는 사람한테 베풉니까? 없는 사람. 그래갖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도 성장하고 경기도 활성화되고 그럼 그 원동력인 경제가 성장하려고 하면 뭐냐? 시장 경제 논리에 그냥 맡겨주고 관치 이거 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 민부론의 요지는 그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될까? 한국이 5만 불로 뛰어야 됩니다. 이제 갓 3만 불 GDP 3만 한 3천 정도 조금 넘은 걸로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결국은 이제 2%냐 2.9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그걸 떠나서 자꾸 이유를 다루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한 정책을 이렇게 실시했다고
파격적으로 결국은 1인당의 최저임금 인상한 부분, 주 52시간 이걸 실행을 해보니까 경기가 닫고 죽거든. 그러면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갖고 이건 정책을 바꾸겠다 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이라는 거. 근데 내가 애당초 공약으로 한 거고 내가 실시했기 때문에 이걸 유턴하면 내 정권이 무너져. 그런 긴박함에 사로잡혀서 이 정부를 끌어가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정직한 사람들한테는 과오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그걸 갖다 변명하려고 하고 두리뭉실해갖고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한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은 좀 어느 정권이 앞으로 정권을 받더라도 예측 가능한 걸 경제를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전 정권에 대해서 무조건 뭐 적폐청산이 뭐해서 그걸 갖다가 딛고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딛고 일어서려고 한 정부치고 그 후에 똑같은 보복을 안 당하는 게 없잖아요. 그게 한국민의 가장 목표입니다. 두 가지를 짚고 잡습니다. 왜? 한국민이 10명 이상 있으면 풍파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내 돈은 제일 무척 아까워. 근데 우리 돈은 그냥 마구 써도 감각이 없어. 기초단체장들도 그렇죠. 그 자기들 돈입니까? 그 세금 갖다 막 마구 꺾어갖고 축제공화국 만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항상 또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전 정부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이어서 그걸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태로 가면 이게 대한민국이 갈팡을 붙잡기 때문에 입법부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전 정부에서 몇 프로 정도 좋은 부분은 그 다음 정부가 이어가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죠. 좋은 정책을 이어줘야죠. 그 다음에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중장기 정책.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그렇죠. 이걸 갖다가 손을 못 대게. 아니 왜? 미국 같은 나라는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시스템식으로.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합니다. 교훈을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교훈을 삼아야 될 게 그 IMF가 왜 왔냐. 이걸 우리는 IMF가 온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이해창 총재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때 이제 제일 그때 이제 해텐이 몇 개 이제 기업은 부도가 나오고 기아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걸 갖다가 기아산업에서는 이걸 정부 돈으로 더 이상 충당할 수 없다 하니까 후보들이 다 가고 기아산업 가고 다 약속을 한 거예요. 정부 지원해서 산업은행 시켜갖고 돈 지원하겠다. 그게 기아산업 사태가 결정적인 IMF.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려고 하는 데에서 비롯된 IMF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치인은 경제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지론입니다. 일단 이게 장시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군산, 논산, 계룡 우리 그 지역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만 31년입니다. 13대 때 출마하고 이고장서 논산, 금산, 계룡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 나름대로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산은 인터뷰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때 이제 상세히 얘기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저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그야말로 지금 인터뷰 내용에서와 같이 정열적으로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구도를 이끌어가는 건 누가 말하게도 이 지역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멋지게, 그리고 그래도 저 사람 그렇게 봉사하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큰 발자취를 남겼노라,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또 지역을 위해서 하여튼 봉사를 해주시기를 하여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